자, 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오늘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엊그저께 시험 본 22학년도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분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제 블로그에 다 기본적인 것들은 올려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블로그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조금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시험 문제는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가 4개잖아요. 그렇죠? 뭐였었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원연수. 그러니까 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과정평가 늘 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 쪽에서 하나 났고, 그 다음에 행정은 또 늘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났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쵸? 여러분들도 이해되시죠? 앞 글자 따서 외워서 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조금 그런 패턴이었었는데, 작년에도 올해는 완벽하게. 그래서 올해 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연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올해 시험 문제 낸 사람, 이 사람 배보도 크다. 이거 어떻게 다 채점을 하려고 그랬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평가를 전공한 내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연성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개연성을 닫아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채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설을 쓰는 것들은 다 아마 오답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정답으로 하면 변별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교직 논술 아니고 교육학 논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연성이 너무 많은 것들은 아마 오답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문제 교육평가에 관한 것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다 개연성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거냐면 그 참조 준거에 의한 거. 그래서 규준 참조, 준거 참조, 성장 참조, 능력 참조. 그거 쓰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걸 쓰시면 안 돼요. 거기는 뭐 성취 기준 평가라든지 과정 중심 평가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기만, 그러니까 앞 단어 암기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앞 글자 암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하나도 없다. 100% 의미가 없고요. 그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시험 문제가 작년 거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철저한 이해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 우리들은 늘 공부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도 우리 김희식 군단들은 잘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구나 다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철저한 이해의 근거를 두고 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좀, 그래서 문제 하나씩들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벌써 찾아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답들이 아마 모범 답안들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조금 다양하다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그 기준 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직적 연계성, 늘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위, 계열성, 수직적 연계성. 수직적 연계성 얘기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막 누차 얘기했던 거,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 연계성이 너무 떨어지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린 자료의 이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의 학습자적 측면의 의의를 얘기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학습자 얘기하면 항상 두 개 갖고 얘기하면 된다. 뭐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 인지, 전략까지, 상인지. 여기도 똑같아요.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그 차원에서 의 쓰면 돼요. 학습자 측면은 무조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모범 답안에 나눠드리는 것처럼 인지적 관점에서는 학습 가능성 그렇잖아요. 너무 떨어지면 학습할 수 없잖아. 그치? 발달이 안 맞는 거니까.
두 번째 만족의 원칙이라는 걸 제가 거기 썼는데 뭐냐면 만족의 원칙 차원이 뭐냐면 학습 과정과 결과가 행복해야 돼. 이거 만족의 원칙은 일종의 뭐야? 정의적 차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 가능성을 이건 100% 이건 써야 되는 말이고요. 다른 거 쓰시면은 플러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학습 가능성이에요. 인지적 수직 연계성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두 번째 만족의 원칙 또는 뭐 ARCS 이론 중에 제가 거기 써드렸습니다만 SO인 만족감에서 뭐 난이도 이건 난이도가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감, 동기유발, 학습자 측면 여러 가지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은 여러분들 누가 부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뒷페이지에 적중이라고 써놨는데 수직적 연계성 맨 처음에 문제 보고 우리 수업한 건데 이렇게 하고 막 일단 마음이 좀 편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수직적 연계성과 관계다. A, B, C가 뭐였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범위, 계열성, 수직 연계성 기본적인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 연계성에서 이렇게 다음 학습에 맞물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들 얘기했던 거니까 뭐 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었었는데요. 교육과정 재구성은 요번에 문제는 제시문을 읽어야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점에 보니까 우리가 배점만 갖고도 개요도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는 개요도만 배점을 갖고는 개요도를 쓸 수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변혁적 리더십 어쩌고 그러면 읽지 않고 쓰면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배점 기준만 가지고도 개요를 쓸 수 있는 거 있었는가 하면 그게 없으면은 제시문을 읽어야 된다고 했던 거. 근데 요번 것들은 다 제시문을 읽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암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 시험 문제를 좀 볼게요. 두 번째 김교사,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송교사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교과 간 통합 가졌는데 김 선생님의 특강을 듣고 보니 이전 내용과 다른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수직적 연결성도 중요하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기는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과정 재구성을 범위와 계열성 차원에서 하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를 쓰면 답이 너무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범위 차원과 계열성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돼. 결국은 이게 뭐예요? 수직적 연계성, 범위, 계열성, 수직적 연계성.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했던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기 풀었던 거 여기 ABC 이제 수업 선정에 있어서 기본이니까 범위, 계열성, 그 다음에 수직적 연계성. 우리 범위 아는 거, 그렇죠? 내용의 폭, 일정 특정 시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폭과 깊이, 그 다음에 계열성은 깊이와 넓이 더해가는 거. 그렇게 본다면 자 지금 뭐냐면은 1학년에서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되겠다고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범위를 조정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수업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사실은 일종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말이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범위 차원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범위가 이만큼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합해버리면 자 우리 통합형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였었죠? 그렇죠. 가르칠 내용이 축소된다고 그랬죠. 가르칠 내용이 축소돼. 이 범위로 이제 밑에는 답은 없어. 여기 이제 답은 없고 이제 문제 배점에서 통합형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교사 입장과 학생 입장에서 특징 갖고 얘기하면 통합형 교육과정을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통합형 교육과정도 좋지만 그런데 앞에 여기 지금 제시문에 보니까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그거 말고 범위 그랬으니까 통합형 교육과정보다는 저는 교육과정 압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압축. 그렇잖아요. 범위가 이만큼 있는 걸 압축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교육과정 압축도 뭐다? 그렇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거다. 우리 귀에 딱지가 나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에는 시험 문제 때 맨날 재구성 그거 분명히 시험에 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과정 압축 갖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계열성 갖고 얘기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계열성 그럼 도대체 계열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계열성을 가지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 그럼 제 계열성을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요번에 시험 날 거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나선형 교육과정 아니에요.
나선형 교육과정은 두 가지였었죠.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계열성 두 가지였었잖아.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계열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앞에 내놓은 게 뭐냐면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니까.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그러면 소설이 아닌 완벽한 교육학 논술이 될 수 있어요. 교육 소설이 아닌. 그래서 저는 답을 다른 것이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한 거 갖고 얘기한다면 범위 차원에서는 통합형이나 교육과정 압축. 그런데 이제 통합형 교육과정은 제10분의 4패 얘기했으니까 뭐 교육과정 압축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열성 차원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것들을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지만 7, 8월 수업이고 여기도 7, 8월 수업이고 얘는 7, 8월 수업이 논술 거잖아요. 여기 밑에 그 논술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뭐 적중했다고 써서 저는 어디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가 요 밑에 이제 근거까지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나온 걸 제외하고 모의고사를 문제를 내갖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키워드도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하고 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모의고사 보면서도 우리가 뭐 교육과정 압축 그 다음에 나선형 교육과정 얘기 안 한 바가 없잖아요. 늘 얘기했다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썼으면 좋았지 않겠나. 저 혼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육평가에서 이건 답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교육평가가 자, 세 번째 김교사 그럼요 문제 제가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을 보내드릴 테니 보시고 이야기해서. 자, 그런데 교육활동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학기 초의 진단평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학기 초의 진단. 우리 수업하면서 뭐랬어요? 형성평가 겁나게 많이 났다. 그래서 진단평가 날 가능성 대단히 많다. 그리고 총괄평가를 혹시 낸다면 그 기능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진단평가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교수학습 개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단평가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진단평가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다 진단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병원에 가면 뭐를 진단한다. 한 개만 한다. 여러 개 한다. 여러 개 한다. 다 진단한다. 그럼 어떤 거?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심동적인 거. 거기다 플러스 환경적인 것까지도 진단하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진단평가 강조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형성평가는 주로 뭐? 지식. 총괄평가는 주로 지식. 그러나 교과에 따라서 정의적인 거, 신체적인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진단평가는 뭐를 하냐면 다 해.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진단평가를 할 때 그럼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는 거니까 두 가지 갖고 얘기하면 되잖아. 아까 맨 위에 썼던 거 뭐에 그 수직적 연계성의 학습자적의 얘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았잖아. 이것도 뭐 두 가지 얘기하면 되잖아. 인지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정의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되잖아. 내가 늘 얘기했었잖아. 그 진단평가도 학생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답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진단평가 개념을 얘기했는데,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송교사가 이번 학기는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해 주신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총평의 관점이라는 말은 제가 수업하면서 총평이란 말은 어세스먼트 사정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 기억나세요? 사정한다. 학년 말에 사정에서 뭐냐, 여러 가지를 다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성적만 좋다고 진급하는 거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총평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총평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돼요. 근데 총평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총체적인 평가. 그럼 진단평가는 뭐 한다고?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심동적인 거, 환경적인 거, 뭐야? 이거 총체적인 평가잖아. 그래서 총평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아무튼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계속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평가에서는 진단 평가와 관계되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답안 예시에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으로 나눠 드린 거 이해되시죠? 인지적 차원에서는 뭐 하는 거? 출발점 행동을 하는 기 위한 거고, 정의적 차원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었어? 동기발. 제가 그러면서 동기발 얘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 자아개념 얘기 쓰라고 했잖아. 그거 쓰면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답을 이렇게 했어요. 또는 양적 평가, 질적 평가로 구분해서 해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수업하면서? 그렇게 써도 되고. 근데 여기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 플러스 하나 뭐? 가정환경 조사하는 것도 진단평가예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단평가, 우리 여기 똑같이 영역별에서 진단평가 얘기했었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진단평가의 목적은
그렇죠? 이해, 배치. 그 이해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선수학습 활동에서 어쩌고저쩌고 수업했으니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가에서 언급된 자아개념의 동기발 전략, 그래서 자아개념과 관계되는 거를 파악한다. 그럼 어떤 게 할 수 있는 거야? 자아개념은 질적인 평가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출발점 행동, 양적인 평가 갖고, 평가지 갖고 하면 되고, 그런 거 쓰시면 된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한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거 갖고 하면 된다. 멘붕? 맨 처음에 봤을 때 멘붕일 수 있어요. 이유는, 암기한 게 아니네. 그 암기한 게 아니네 갖고 멘붕을, 요즘 말로 멘붕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그 앞 글자만 땄던 사람은 계속 멘붕으로 끝났을 테고, 우리들은 잠깐 뭐지? 그랬다가 잠깐 읽어보면 재심을 다시 읽으면 아하, 이해를 아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거, 이것도 이제 진단평가도 두 개를 뭐 할 거냐, 이것도 답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에 김교사 총평 밑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니, 자, 학생 간 비교하는 건 뭐? 상대평가잖아. 그거를 비교하지 않으니 학기 말 평가에서는, 갑자기 이제 진단평가에서 학기 말로 왔어요. 학기 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보는 게 좋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기준. 우리가 공부한 거 뭐, 그 기준이 준거잖아. 준거.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준이라는 단어에 꽂혀갖고 기준이 뭐야, 기준이 뭐야, 기준이 뭐야, 기준이 뭐야, 기준, 그래서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준거였으니까. 그러면 준거니까 참조 준거 평가에 상대평가를 제외하면 세 가지 있잖아. 절대평가에 의한 절대평가를 설명하는 준거지향, 그 다음에 성장참조, 능력참조. 분명 성장참조, 능력참조 다시 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 이렇게 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앞글자를 어떻게 타서? 참조, 준거에 의한 것은 앞글자, 준거, 규준, 성장, 또 하나 뭐지? 능력.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딴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 이거를 보고서는 못 찾아내. 찾아낼 수가 없지. 그 앞글자를 따서는. 그러니까 아하, 상대평가가 아니로 그 기준들이 뭐냐. 그래서 이거야 뭐 너무 쉬운 문제였어. 사실 그것만 알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냈던 거 위기요사 공부한 평가 방식 전환에 해당하는 게 성장 참조였고,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능력 참조, 뭐 이게 얘기할 거 없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요 개념, 저는 이제 성장 참조와 능력 참조만 썼는데 절대 평가에 해당하는 준거 지향 참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얘뿐이에요. 다른 거는 답이 열려 있는데 얘는 닫혀 있어요. 그 네 개 중에 세 개를 쓰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뭐 과정 중심이나 또는 뭐 성취 기준 뭐 이런 걸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왜냐면 그 기준을 딱, 기준이란 단어를 딱 제시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국어 시험 문제네. 그쵸? 어떤 의미에서는. 자,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딕과 캐리 체제적 수업 설계 갖고도 분명히 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에디 모형은 났으니까. 네, 딕과 캐리 체제적 수업 몰개에서 교수 전략 개발. 그래서 교수 전략 개발에서 뭐 할 거냐? 교수 전략이니까 뭐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거든요. 얘도 답이 없어요. 얘가 답이 최고 많아요. 얘는요, 아무거나 다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중에 하나 가지고 뭐 썼는데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마 그쪽 시도는 좀 이상한 시도일 수도 있어요. 왜? 교수 전략은 도입, 전개, 정례 아무거나 다 써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시험 문제 났었어요. 여기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제 가 단계가 뭐였냐면은 분석 단계에서 우리 3개 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다 단계에서 이제 나 단계에서 수업 전략 개발, 그래서 수업 전략에 관한 걸 쓰시면 돼요. 여기 뭐 별거 다 있었잖아. 수업 전 활동, 정보 제시, 연습, 피드백, 시험, 후속 활동.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학습 매체에 관한 거. 별거 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과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거 써도 되고, 동기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써도 되고,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를 썼냐면 도입 부분에서 동기발을 쓴다든지, 수업에서 뭐 간의 수업이나 오스빌 수업 써도 되고, 답이 너무 많아요. 매체는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런 걸 써도 되고. 이해되셨죠? 뭐 간의 오스벨만 있어 수업 이론이? 구성주의 써도 되고, 아무거나 다 써도 돼. 그러니까 얘는 답이 너무 많다는 거, 이상한 사람이 이런 걸 시험 문제 냈다는 것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답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교사 거. 자,
그 다음 김규사에서는 뭐를 얘기했었죠? 고립감 해소하는 것, 고립감. 온라인 학습에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고립감. 우리 맨 마지막 시간에 행정고시 문제 내면서도 혼밥, 홈술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 그거 관심 가져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은 고립감이에요. 그러면 이 고립감과 관계된 우리 인터넷 수업과 관련돼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수업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다? 첫째는 지적인 면도 있지만 두 번째 사회적인 면이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사회적 면에 문제가 생기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도 알다시피 여기 보세요. 인터넷 활용 수업의 가장 특징 중에 어떤 것들을 제일 가장 특징으로 얘기했어요? 상호작용. 상호작용. 학습자 중심. 그래서 비선형적이라 학습자 중심이 되고 상호작용 엄청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시죠? 작년 문제도 상호작용 시험 문제였어요. 올해 시험 문제도 상호작용 시험 문제. 이해되시죠? 인터넷 활용 특징 상호작용이었고 여기는 활발한 상호작용. CAI에서도 개별화 수업 학습자 중심, 상호작용, 선형적, 풍부한 환경, 인터넷과 관계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CAI에서도 상호작용, CMC에서도 상호작용. 아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인터넷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상호작용과 관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한편으로는 고립감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호작용을 갖고 가야 된다는 개념을 누르게 공부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갑자기 웬 갑자기 테크놀로지? 사실은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를 얘기할 이유는 아니잖아. 그걸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테크놀로지는 뭐야? 기술적인 거 쓰는 거니까 가장 대표인 거 CMC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CAI 써도 되고? 돼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강조하는 게 또 하나 있잖아. 뭐? 협동학습. 그쵸? 그럼 선생님, 협동학습이 무슨 테크놀로지요? 아니요. 테크놀로지 뭐 앞에다 온라인 쓰면 돼. 요즘은 다 온라인상에서 협동학습 하잖아. 우리 알다시피. 그치? 그러니까 온라인 협동학습 쓰면 답이에요. 또는 온라인 문제 해결 학습, 온라인상의 토론 학습, 아무거나 다 써도 돼. 우리 공부한 거 앞에다 뭐 온라인만 써버리면. 그래서 괜히 테크놀로지라는 말에 갑자기 뭐야?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는 강조해서 공부한 건 아니니까 이게 뭐야 그랬지만 사실은. 그래서 테크놀로지니까 교육공학에 나오는 거 뭐 CAI, CMC 이런 거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답이 협동학습만 쓰면 안 되고 테크놀로지였어야 되니까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렇게 써야 돼. 온라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학교 중심 연수. 선생님 연수 우리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저한테 연수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좀 미안해. 사실은 미안한 게 아니에요. 연수라는 단어 모의고사 보면서 제가 맨날 배점 기준만 보고 써갖고 내가 맨날 읽으라 그랬는데 안 읽고, 가자 합격, 가자 중학교 합격 선생님이 그러면서 교내 연수에서 어쩌고 저쩌고, 교내 자체 연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 게 뭐예요? 연수가 뭐야? 뭐 하는 거야 연수가? 전문성 신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연수? 그럼 전문성 신장과 관계되는 게 뭔데? 장학이니까 이렇게 장학이에요. 근데 학교 중심 연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내 자율 장학이야. 그 교내 자율 장학과 관계되는 걸 써라 그 뜻이에요. 연수라는 말을. 그렇다고 제가 맨날 뭐 학교 얘기를 수업하면서 하면 나도 엄청 좋지. 학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학교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 진도가 못 나가서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 학교 얘기, 그만해. 그럼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다 들었던 단어들인데 너무 시험이 불안해서 다음부터는 안정액인가 뭔가 안정환인가 뭐 그 하나씩 먹고 가서 좀 아니 다음에 하는 걸 끝났으니까 여러분 합격할 거니까. 그래서 협동적 동료장학 써도 되잖아. 자체 연수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면 동료끼리 그거 써도 되고, 교내 자율장학 써고 컨설팅 장학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여러분 많이 쓰셨다면 이거 쓰셔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연수의 종류 한 가지를 써라 그러니까 그 종류 한 가지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 뭐냐? 이거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갖고 다른 데다 갖다 쓰면 돼. 맨 위에다가 여러분 교내 자율장학을 써서 구체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다 쓰면 돼요. 아니면 위에다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썼다면 구체적인 것으로 뭐 예를 들면은 동료 장학을 위해서 한다, 뭐 교과협의회, 별거 다 써도 돼. 우리 기억나세요? 동료 장학의 특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동료끼리 한다. 두 번째, 활동이 너무 많다.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다 답이야. 심지어는 학교 차원에서 예산 지원한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뭐라도 먹어가며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너무 많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이 사람 지금 잠 못 잘걸요? 우리 지금 이제 채점하러 들어갔어요. 시험 봤으니까. 시도에서 장학사들이 욕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채점 어떻게 하라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점하러 간 장학사들 중에 감독관, 채점하는 감독관, 선생님들이하고 장학사들은 감독을 하는 거 이렇게 채점, 그 감독관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하는데, 감독관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면 답이 조금 열리면서도 정확하게 어느 한계를 정할 거고, 그렇지 않은 시도는 둘 중에 하나, 무지하게 다 답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 문제 낸 사람이 써준 것만 답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올해는 똑같은 답안이어도 각 시도에 따라서 답이 될 확률과 안 될 확률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잖아.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들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그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다양하고, 그래서 조금 1시간 60분이 아니고 한 1시간 한 90분 정도였으면 우리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다 답이 떠올랐을 텐데, 너무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촉박해서 좀 안 떠올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쓸 게 너무 많잖아. 엄청 많잖아. 이거 엄청 많은 거 우리 뭐예요?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통합형 모의고사 볼 때만 그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연습을 잘한 거야. 막 제가 쓰라는 거 엄청 많이 내줬잖아. 막 맨 처음에는 막 한 30분만 40분만 써도 막 엎어 자고 여러분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막 쓰느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아니 제대로 아니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뭐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시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제시문을 조금 꼼꼼히 읽어봤더라면, 이란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답은 너무 많고, 그런 입장에서 김일식은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지고 하면은 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쓸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상황, 시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혼돈될 수도 있었어서 조금 한편으로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들은 그 수업과 관계된 개념들이었으니까 다 아마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4쪽에 그런 말 해놨어요. 맨 마지막에 이상의 4쪽에 이상의 문제를 확인해 보면 2022학년도 처음에는 우리 암기한 것이 출제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시문을 이해한 수강생이라면, 수험생이 우리들이에요. 앞에 글자만 암기한 사람들은,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그런 사람들은 못 풀었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다른 연도와 달리 특히 구분되는 특징은 기본 내용을 암기, 특히 앞글자를 외우는 것 등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교육학의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 자화자찬 3, 4월 수업을 10주 수업하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해한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것은 21학년도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지정된 것이지만, 특히 22학년 더욱더 이해에 근거한 시험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한 수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무 큰 문제 없이 저를 믿고 따라줘서, 그래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린 답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어떻게 채점을 할 건지는 저도 퀘션 마크, 조금 너무 열린 답이. 그래서 좀 속상해요.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조금 답이 좀 정해진 면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줄여서 했으면 여러분 다 완벽하게 했을 텐데,
쓴 것 같고 시도에 따라서. 그러나 저는 이제 한편으로 다양한 건 그래도 다양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직 논술이 아니라 교육학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2차 수업 실험과 관련돼서는 제가 저번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블로그에 제가 공지할 건데 아직 아니고요. 그래 학원하고 좀 상의를 해봤더니 여기 제가 OT 수업 실험 방법 인강으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12월 말일 날 우리 1차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쉬고 1월 3일이 월요일인데 이때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공개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때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금 2차 준비하시고 나중에 요거 보신 다음에 이게 뭐야 이렇게 좀 보시면은 확실히 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당하는 것이 되면은 명확하게 그걸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면 고치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 우리 임용 시험은 후기 쓰기에다가 그래도 교수님 덕분에 잘 봤어요 이렇게 좀 써주시면 우리 김인식 교육학보다도 김인식을 위시한 우리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강해요. 막 어디서 막 떠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무지하게 막 김인식 같았다 막 떠드는 것도 아니고 김인식 죽일 놈이야 막 떠들지도 않고요. 그냥 늘 우리 늘 기본기를 달려오듯이 그렇게 달려오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차 끝났으니까 잊어버리고 2차 준비하십시오. 교과 선생님이든 비교과 선생님이든 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니까 지금 좀 하나씩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업 실험도 여러분 나름 열심히 하고 저한테 깨질 거 각오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각 시도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시도별로 같은 시도별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해되셨죠? 그건 여러분들끼리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자료를 여러분들끼리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시도별 선생님들끼리 면접은 같이 그렇게 공부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시험 보는 날 저도 9시 20분까지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했었고, 그래서 좀 결과를 기대하면서 2차 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